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의 알고리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료 구조를 살펴봤고요. 이 자료 구조를 적절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고리즘도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탑시뿐만이 아니라 정보 처리 기사, 그리고 우리 프로그래밍 분야에 취업을 하실 때 필요한 그런 직무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일단 알고리즘의 정의.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 절차를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추상화하여 처음에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떤 출력이 나간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이 추상화된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은 명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인 함수를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 사인 함수에다가 각도를 넣으면 이 각도에 해당하는 이 사인 값의 결과값을 알려준다 라고 추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하기 위해서 30도를 주면 30도의 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30도의 비편과 높이를 나누어서 이 사인 30도의 결과값을 넘겨준다 라고까지 이 명세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목표를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무조건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처리 시간, 시간 문제, 그다음에 기억, 장소, 공간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정의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려면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입력은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외부에서 0개 이상 입력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0개 이상이니까 입력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0일 수도 있고요. 입력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전에 입력한 값이 있다면 그 값을 활용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입력 값은 없어도 된다. 그런데 아웃풋, 이 알고리즘의 출력 값은 무조건 하나 이상 나와야지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데 출력이 없는 함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명확성. 이 알고리즘의 각 단계, 일련의 절차, 논리적인 이 단계들은 명확하게 이 명령어로 우리 문장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장으로 명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한성, 무한하면 안 되죠,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시간이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간 내에 반드시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히 도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하게 무한히 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아니라 항상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건 알고리즘 아닙니다. 그 모으는 로봇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고 모아진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과성. 이 알고리즘의 모든 명령어들은 기본적이며 실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야지 하고 이 전체가 모였을 때만 동작한다. 이러면 이거는 알고리즘의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알고리즘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성립 조건들을 맞추어서 만들었을 때 이 알고리즘들을 분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기준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탑시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정확성. 정확성은 우리가 허용하는 입력에 대해서 유한 시간 내, 무한 시간이 아닌 유한 시간 내에 정답, 올바른 결과를 계산해내는가를 판단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작업량. 이 알고리즘 수행하는 데 걸리는 수행의 횟수를 나타내면서 이 전체 알고리즘에서 기본 포함되는 일반 연산을 제외하고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연산들만으로 작업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연산이라고 하면 어떤 변수들을 읽어오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변수들을 쓰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 아니면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 뭐 이게 특정 작업들을, 특정 연산들을 이 작업량으로 산출해서 그 작업량을 몇 번 수행하냐, 뭐 이런 것들을 작업량이라는 수치로 표현하고요. 다음은 기억 장소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동안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기 필요한 컴퓨터 메모리의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게임 하시면은 게임의 이 메모리 최소 권장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권장량에 맞추어서 내 컴퓨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게임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기억 장소를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간적으로 얼마만큼까지 최대 필요한지 그걸 이 분석의 기준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최적성입니다. 알고리즘이 뭐 동작은 하는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유한하게 적당한 기억 장소 사용량을 사용하면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효율적이냐 아니면 효율적이냐.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은 작업량이 뭐 50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B라는 알고리즘은 작업량이 100이나 든다. 그러면 이 100이나 드는 알고리즘은 최적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50이 드는 알고리즘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알고리즘의 최적성이라는 분석 특성이고요. 그리고 단순성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슈도 코드라는 형태, 의사 표현 코드라는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어체와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기능을 C 언어에서 할 수도 있고 자바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 파이썬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 R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바이트 코드, 실행 코드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언어로도 다 변환할 수 있도록 이 공통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의사표현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표현 코드로 이 쉽게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 이 단순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의사 코드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의사 코드는 거의 유사한 프로그래밍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로바로 바꾸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어, 코드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알고리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짜파게티의 제조법. 이거 이렇게 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라면을 사면 라면 뒤에 어떻게 하면 짜파게티를 제조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짜파게티 제조법이에요. 그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래
짜파게티를 면을 삶은 다음에 국물 좀 빼고 넣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거 다 한 번에 넣더라고요. 뭐 이런 이제 자연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체 혹은 그림으로 이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순서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면과 스프를 넣으면 결과물, 짜파게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리즘이라는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림으로 플로우 차트나 NS와 같은 그래픽적인 방법,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네모, 뭐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는 개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스 코드 표현 방식,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표현 방식과 가장 유사한 의사 코드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성능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입니다. 이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 사용량을 말하게 되고요. 이 메모리는 우리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공간 복잡도를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 복잡도인데, 시간 복잡도는 컴파일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 작성하고 나서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 빌드, 그죠?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부터 실제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샘플 데이터를 넣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전체를 시간 복잡도라고 합니다. 이 공간 복잡도에는 기본적으로 고정 공간량과 가변 공간량이 있습니다. 이 고정 공간량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시면 뭐 작업 관리자나 이런 걸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이 소스 코드 전체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로우 코드 그대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변환한 바이너리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 필요한 변수 그리고 필요한 상수들을 메모리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정 공간량이고요. 가변 공간량은 프로그램이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들을 만들 때, 지역 변수들을 동적 할당할 때, 이럴 때 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변수를 만들었다가 지웠다,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그래서 최소 사용 공간 사용량이 고정 공간량이고요. 최대 공간 사용량을 포함하면 이 가변 공간량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그게 두 가지, 고정 공간량, 가변 공간량. 그래서 항상 고정적으로 쓰는 것을 고정 공간, 어떤 순간에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 수행할 때 하면 가변 공간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단순하죠. 컴파일은 아시죠, 그죠? 컴파일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래밍 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이 실행 코드로 바꾸는데 걸리는 바이너리 파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고요. 그렇게 이 바이너리 코드로 만든 것을 실행할 때 이 걸리는 시간을 실행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실행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입력 데이터의 타입, 입력 데이터의 크기, 뭐 입력 데이터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실행 시간은 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진짜 실행 시간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명령어, 특정 연산을 몇 번 실행하냐라는 기준으로 실행 빈도수를 구해서 실행 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한 이 시간 복잡도는 어떤 형태로 표기를 하느냐?
시간 복잡도 표기 방식에는 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빅 O 표기 방법, 스몰 O 표기 방법, 다양한 표기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기 방법을 빅 O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빅 O, 대문자 O입니다. 대문자 O. 이면 대문자 O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 뒤에 n이 들어가는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n이 들어가는 식은 뭐냐면 n 입력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비고의 1은 입력 크기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어떤 아주 부하가 많이 걸리는 아주 그 실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산을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입력값이 커도 작아도 비고의 n은 입력값이 n이면 비고의 n이다라고 하는 거에 n만큼 연산이 처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력하는 배열의 크기가 100이면 100번 수행하고요. 입력하는 배열의 크기가 만이면 10,000번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만큼 한 번씩 처리한다라고 해서 n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입력 데이터보다 조금 덜 처리할 때, 이럴 때는 n보다 조금 더 작은 로그 n으로 표시하고요. 입력된 값의 제곱만큼 어떤 특정 연산이 수행된다라고 하면 n제곱, 세제곱이면 n세제곱, 이거보다 더 엄청 큰 문제일 때는 2의 n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고의 n이 더 큰지, 비고의 로그 n이 더 큰지, 아니면 비고의 n제곱이 더 큰지, 비고의 2n이 더 큰지. 그래서 한 n에다가 10 정도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은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교 표기법은 보통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비고들끼리 비교 연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많이들 떠올리시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의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내부 정렬, 외부 정렬로 분류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뭐 이 정렬 방법은 뭐 지금 사용되는 데이터의 상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특징,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특징은 예를 들어 연산이 엄청 빠른데 메모리 기억 공간이 적다. 아니면 기억 공간은 되게 넉넉하게 많은데 연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 느리다. 이런 이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데이터의 상태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류인 내부 정렬. 내부 정렬은 소량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잠깐 올려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정렬 속도는 빠른데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작다면 정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에 올린 다음에 정렬하고 다시 내리고 올린 다음에 정렬하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정렬은 대량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되는 방식으로 보조 기억 장치,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두고 그걸 나누어서 내부 정렬한 다음에 다시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각 서버 파일들을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부 정렬도 내부 정렬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쪼개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펴볼 알고리즘 정렬들은 내부 정렬이고요. 내부 정렬의 크게 뭐 분류로 보자면 삽입법, 교환법, 선택법, 병합법, 분해법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렬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정렬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뭐 처음 보는 정렬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탑싯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둔 거라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런 형태로 분류해보라라는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 이 정렬 알고리즘들의 수행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빅O를 가지고 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말이죠. 선택, 버블, 삽입 정렬. 구현하기 아주 편한 정렬 방법들입니다. 단순한 형태들이고 평균적으로 n의 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요. 공간 복잡도는 n 제곱, 이 버블 정렬은 n만큼의 공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삽입 정렬은 최선의 경우에 이미 정렬이 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고의 n이면 연산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선택 버블 정렬 삽입 중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합벽 힙 쉘 정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 쓰기 조금 어려운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그만큼 구현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 면에 있어서는 선택 버블 삽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블 정렬은 뭐냐면 여러분 카페에서 음료를 사고 나서 이 빨대에다가 이렇게 후 불면은 그 음료 안에 공기방울,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 버블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버블들이 큰 물방울들이 위로 올라오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에 우 불면 무작위에 생기는데 천천히 기다려보면 큰 물방울들은 위로 올라오고요. 작은 물방울들은 단위 면적당 물이 많기 때문에 무거워서 예,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정렬되는 것이라고 해서 버블 정렬이라 하고요. 이 버블 정렬은 좌측 혹은 우측의 값이 자기보다 크거나 자기보다 작으면 교환하는 형태의 정렬 방법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5명이 줄이 서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줄 서 있고 아니 더 많이 500명의 사람이 여러분들 뭐 운동장에서 조회하는 세대가 아닌가요? 네, 아침 조회를 하는데 아침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 전부 다를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 많겠죠,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을 키 순서대로 줄 세우고 싶습니다. 그게 이 정렬 알고리즘인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 모든 학생들한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크면 그 사람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 자체가 되게 명료하고 단순하죠. 내 앞에 사람이 나보다 크다. 내 바로 앞에 사람만요. 내 바로 앞에 사람이 나보다 크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앞으로 한 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먼지가 막 나더니 정렬이 되는 겁니다. 제일 키 큰 사람은 가만히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저 줄이 만들어지겠죠. 그 사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야 될 거니까. 그렇게 이 두 개씩 그래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29와 10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29가 내가 더 큰데 라고 하면서 10을 밀어내고 29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14랑 비교를 합니다. 14랑 비교해도 29가 큰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37이랑 비교했더니 안 크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바뀌지 않고 37이 13이랑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크니까 앞으로 가고 13이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이 제일 끝에 제일 키 큰 사람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제일 키 큰 사람은 정해졌으니까 이 사람 제외하고 한번 버블 정렬을 쭉 돕니다. 이렇게 3번 돌고 2명 돌고 그렇게 하면 이 버블 정렬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붙어있는 두 값들끼리 비교해서 서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해서 버블 정렬입니다. 여러분이 뭐 급하게 반복문을 활용해서 정렬 알고리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만들기 되게 편합니다. i는 n-1부터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j는 0부터 i까지 플러스 플러스, j를 j랑 j 플러스 1이랑 비교해서 바꿔주면 된다. 그냥 뭐 바로 칠 수 있는 수준의 되게 단순한 형태의 알고리즘이고요. 그만큼 뭐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유리한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대신에 뭐 공간 복잡도는 이게 외부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공간 복잡도가 적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뭐 최근의 프로그래밍 구조 패턴에서는 사실 뭐 크게 차이 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특이한 선택 정렬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형태인데요. 순차적으로 가장 작은 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 가장 작은 수를 다음 순서로 보내는 정렬 방법입니다. 처음에 쭉 스캔을 하면서 제일 작은 남은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자리, 그 다음에 그 자리.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쭉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그죠? 0을 찾고 1을 찾아서 보내고 2를 보내고 3을 찾아서 보내고 4를 찾아서 보내고 5를 찾아서 보내고 이런 형태로 이 하나하나의 값만큼을 전체 순회하면서 찾아서 선택한 다음에 그걸 내가 첫 번째 지금 사이클이면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사이클이면 두 번째의 장소에다가 가져다 두는 정렬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쉬울 수 있는데 구현을 하려고 하시면은 한문문 구조를 지금 첫 번째 사이클을 도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리키는 i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i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반복하는 i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j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기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요.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그 최소값을 i번째의 값에다가 교환해서 넣어주는 이런 형태의 코드로 구현하시면 선택 정렬을 구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탑시트에서 나오는 서술형 뭐 수행형 문제들은 여기에 어, i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워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 프로그램은 선택 정렬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빈칸을 채워 선택 정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고치시오. 네,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버블 정렬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붙어 있는 거니까 J 플러스 1. 선택 정렬은 선택해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들이 필요하고 인덱스들과 이 두 번째 반복문 여기서 인덱스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찾아낸 다음에 요 인덱스 값과 i 값에 위치하는 것들을 i랑 인덱스에 위치하는 값들을 서로 바꾸어 주는 알고리즘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수행형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이제 삽입 정렬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이 선택 정렬은 제일 작은 수를 찾아서 제일 작은 수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배치를 했다면 삽입 정렬은 이 밀어서 넣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 밀어서 넣는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새로운 배열을 하나 더 만든다고 보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 3, 8, 1, 2, 7이라는 게 있으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3을 봅니다. 3을 봤더니 3은 5보다 작으니까 5 앞에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5가 한 칸 뒤로 밀려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까지 정리됐으니까 세 번째 값을 봅니다. 세 번째 값을 봤더니 왼쪽에 다 자기보다 다 작은 값만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둡니다. 1을 봤더니 이제 네 번째 값을 하려고 1을 봤더니 8보다 작으니까 1을 여기 넣을까? 아니네. 5보다 작으니까 1을 여기 넣을까? 아니네. 3보다 작으면 1을 여기 넣어야겠다. 라고 해서 3단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 2를 1, 3, 4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이 줄을 서 있는데 기준점 한 명을 잡고는 선생님을 따라서 모든 학생이 뒤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500명의 사람을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오고 나면 첫 번째 사람 한 명 세워놓고 두 번째 사람이 오면 첫 번째 사람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겁니다. 음, 크면 그 뒤에 첫 번째 사람 뒤에 작으면 첫 번째 사람보다 앞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고 밀어넣고 보고 밀어넣고 이런 형태로 줄을 세우는 것이 삽입 정렬입니다. 그래서 밀어 넣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어 넣어지잖아요. 값을 이렇게 쭉 밀어 넣어서 밀어 넣다 보면 구현이 되는 형태의 정렬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효율적인 이 쉘 정렬인데요. 셀 정렬은 이 정렬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열의 형태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값들을 이 부분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각 부분 리스트들 간의 간격을 활용해서 간격을 5일 때 정렬, 3일 때 정렬, 1일 때 정렬 이렇게 해서 여러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각 라운드를 수행하면 이 리스트들이 정렬이 되고 이 부분 리스트를 또 합쳤다가 다음 라운드, 합쳤다가 다음 라운드, 합쳤다가 다음 라운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운동장에 사람 줄 세워놓고 하듯이 배열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 쉘 정렬을 수행할 수 있고요. 보통 이 쉘 정렬은 저희가 구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바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쉘 정렬을 불러서 이 배열을 주면 이 배열을 이 함수가 알아서 이 메소드가 알아서 그걸 부분 리스트로 쪼개고 다시 최종적으로 내가 입력한 배열이었으면 배열, 내가 입력한 게 뭐 매트릭스였으면 매트릭스로 바꿔서 주는 것이 이 쉘 정렬입니다. 그래서 쉘 정렬은 그런 뭐 슈도 코드나 뭐 순서도 문제 이런 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아, 이걸 부분 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리스트를 나누어서 정렬하는 거구나. 네, 이 부분 리스트가 좀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부분 리스트를 사용하면 쉘 정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합 혹은 합병이라고 하는 정렬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배열을 앞에 쉘 정렬처럼 리스트로 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배열을 말 그대로 배열로 분해하는 겁니다. 배열 8개짜리 배열을 4개로 분해하고요. 4개짜리 배열을 2개로 분리하고
두 개짜리 배열을 한 개로 분리합니다. 그렇게 각각 분리한 배열을 합쳐가면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뭐 일종의 뭐 삽입정렬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삽입정렬은 이 마지막에 있는 값이 최악의 케이스인 경우는 막 전체 다를 막 돌아다니면서 맨 뒤에서 맨 앞까지 비교하면서 삽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n 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되는데, 분할 합병 정렬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하가 발생하지 않고 n 로그 n만큼만의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마찬가지로 병합 합병 정렬도 보통 슈도코드를 알려준다기보다는 그 맞추는 그런 문제보다는 얘는 배열을 가지고 배열을 분할하고 합치면서 정렬을 수행한다. 이게 병합 합병 정렬.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시 알고리즘입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풀 수 없을 때 문제를 쪼개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를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 직소 퍼즐 뭐 만 피스짜리 직소 퍼즐 이런 거 하면은 한 번에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조금씩 맞추죠. 예를 들어 그림을 보고 이쪽에는 뭐 바다가 있었으니까 바다 색깔의 직소 퍼즐만 가져와서 바다만 맞춰보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으니까 캐릭터 옷의 색깔과 비슷한 것들 직소 퍼즐 가져와서 그것만 만들어 풀잖아요. 그렇게 분해해서 풀면 풀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 풀어진 것들을 퍼즐판에 합치면 전체 퍼즐판이 구현이 되죠. 그런 형태로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를 풀어낼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 문제를 쪼개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을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병합 정렬이고요. 다음은 힙 정렬입니다. 힙 정렬은 우선순위 Q라는 Q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선택 정렬을 하듯이 여러 가지의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 혹은 제일 큰 값들을 선택해내는 데 있어 배열처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검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런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 다운 연산, 업 연산, 이 두 가지 힙 연산을 통해서 다운 힙, 업 힙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트리 형태로 정렬하는 것을 힙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힙 정렬을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이진 트리 구조를 그리고요. 우리 자료 구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진 트리를 구조를 그리고 이진 트리에 제일 작은 값만 처음으로 이 제일 상단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을 올려준 상태에서 그 제일 큰 값을 제거해내고 그 나머지 값들을 통해서 또 제일 큰 값을 찾아내서 그 위치에 제일 작은 값을 넣으면서 이렇게 트리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제자리를 맞췄다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다운 힙 연산, 업 힙 연산을 통해서 트리가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이 안 맞은 상태에서 제일 큰 값 빼고 균형이 안 맞은 상태에서 또 제일 큰 값 빼고 이런 연산을 통해서 정렬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우리가 코드를 구현해서 쓴다기보다는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연산을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수교환 정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쉘 정렬이랑 비슷한데요. 음, 쉘 정렬은 간격 5, 3, 1 이렇게 홀수 단위의 간격을 줄여가면서 정렬을 하는 거고요. 기수교환 정렬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진수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진수로 이 데이터를 다 표현을 했을 때 4비트 기준, 4비트를 기준으로 00001111을 만듭니다. 3비트 기준으로 00001111을 만듭니다. 이렇게 00001111 이렇게 비트 단위로 이렇게 정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렬이 되는 형태를 기수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각 값들이 동일한 자료형이어야겠죠. 어떤 거는 인트고 어떤 건 더블이고 뭐 어떤 거는 문자형이고 이러면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기수 교환 정렬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비트 기준으로 이진수 비트 기준으로 4비트, 3비트, 2비트, 1비트 이렇게 정렬하는 것을 기수 정렬 알고리즘이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정렬 알고리즘, 삽입, 선택, 버블 정렬, 내부 정렬의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힙 정렬,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쓰면 되지만 트리 구조를 활용해서 정렬을 하고요. 기수 정렬은 비트 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고요. 분할 정복 같은 경우는 배열을 쪼개어서 정렬을 사용하고요. 쉘 정렬은 이 K 값을 5, 3, 1 이렇게 맞추어 리스트를 맞추어 가면서 정렬을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검색 알고리즘. 뭐 검색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선형 검색. 선형으로 이 수를 순서대로 크기대로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제어 검색. 제어 검색은 이 이진 탐색, 이진 트리에 배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진수를 근간해서 탐색하는 거. 피보나치 탐색. 피보나치 덧셈과 뺄셈만으로 예, 데이터를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탐색. 보관 탐색. 보관 탐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스무고개 하듯이 하는 거죠. 사전이나 전화번호부 같은 거 펼 때 전화번호부를 써보지 않았겠군요. 이 되게 두꺼운 전화번호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물리적인 사전은 한 번씩 써보셨죠? 왜 영영사전, 영한사전 그런 사전들. 대충 내가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고 싶다 하면 조금 책에서 앞부분에 있겠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관 탐색이라고 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봤을 때 중간쯤에 있겠다. 아니면 중간보다 좀 큰 곳에 있겠다. 앞뒤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보관해서 추측해서 탐색하는 것을 보관 탐색이라고 하고요. 일단 블록 탐색은 전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이미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자동차 버스 번호를 찾고 싶다. 그러면 블록을 4,000번대 블록 아니면 8,000번대 블록 아니면 9,000번대 블록 이런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블록 안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블록이 나오고 트리와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블록의 크기를 n 기준으로 적당한 사이즈로 나누어서 블록 단위로 탐색하는 것을 블록 탐색이라고 하고요. 트리 탐색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트리는 무조건 이 작은 수, 큰 수 이렇게 딱 나뉘어 있어서 트리가 예쁘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지만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록 같은 경우는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이진 트리 탐색은 뭐 앞에서 말한 이 이진 트리를 만들어서 트리 안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싱은 이건 검색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어쨌건 우리가 어떤 값을 투입하면 결과값이 바로 나오니까 이것도 일종의 검색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검색할 때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그래프 탐색입니다. 우리가 자료구조 지난 시간에 배운 그래프 구조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을 때 몇 명의 정점, 몇 개의 이 버텍스를 지나야 도착을 할 수 있는지 검색을 할 때 그래프 탐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기차 예매할 때 그래프 탐색하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직통으로 갈 수도 있고 환승을 해서 갈 수도 있고 KTX를 탈 수도 있고 새마을호를 탈 수도 있고 무궁화호를 탈 수도 있고요. 통일호는 없죠. 네, 무궁화호도 지금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찾아보고 내가 어느 걸 갈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죠? 내가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면 KTX 3000 좀 비싼 거 타고 가고요. 그렇게 뭐 그 정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다른 기차를 타고 가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탐색해서 나한테 선택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선택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두 가지, 깊이 우선, 너비 우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우선은 뎁스 퍼스트 서치라고 해서 이 뎁스를 기준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이 처음에 시작 위치에서 Q를 찾고 싶을 때 Q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B로 가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또 갈 수 있는 F까지 가봅니다. 이거 없죠, Q가. 그러면 뒤로 나와서 G로 가봅니다. 여기도 없죠. 그러면 C로 갑니다. 그다음에 H로 가고 또 올라와서 I로 가고 더 밑으로 들어가고 올라와서 D로 가고. 그죠? 이 트리의 한쪽 끝까지 쭉 간 다음에 없으면 다시 뒤돌아 나오고 끝까지 가고 뒤돌아 나오고 끝까지 나오고 뒤로 가는. 뭐 미로에서 우리 좌수법 우수법에서 미로를 빠져나오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탐색 방법 DFS Depth First 서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BFS Breast First 서치라고 해서 이 너비 기준으로 검색을 합니다. A 바로 앞에 있는 B까지 가보고 Q 없네. C까지 가보고 Q 없네. D까지 가보고 Q 없네. E까지 보고 Q 없네. 그러면 제일 처음 간 B의 다음 단계, B의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간 C의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찾아지는 이런 형태를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알고리즘의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시험을 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탑시트이나 정보 처리 기사에서 원하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업 시간 전에 들어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사이버 공간을 이 강의동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최소 신장 트리, 이 알고리즘의 조금 고급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